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이성원입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진주에 유서 깊은 이런 유림회관과 경남 유교대학에서 강의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작년에 그 진주에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왔었는데 그걸 아마 좋게 보시고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 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여기가 유교대학이니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해서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를 오늘 육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춘추 전국시대의 이야기를 조금 서두에 하고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육아 사상의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 그 중에서도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춘추전국시대란 말을 뭐 종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선생님은 춘추전국시대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예. 그렇죠. 춘추전국시대 그러면 뭐 제자백가, 수많은 전쟁, 뭐 정치적인 혼란, 그러면서도 사회 경제적으로는 아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시대.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서 2300여 년까지 약 500년간에 걸친 춘추 전국시대다 그래요. 이 시대를 왜 춘추 전국시대라고 후대 사람들은 부를까요? 춘추시대라는 말은 뭐죠? 봄과 가을의 시대라는 거죠. 이 당시에 공자가 태어나신 노나라의 역사책이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이 역사책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기록했는데 사관들이 노나라 민공 그해 봄에, 노나라 민공 1년 봄에 뭐 무슨 사건이 있었다. 봄이어서 눈이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내렸다든가 뭔가 이런 이상현상이나 정치적 사건이 있으면 사관이 기록을 했는데 봄에, 여름에, 뭐 가을에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 기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간단하게 기록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훗날 이 노나라의 역사책을 봄, 가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면 어르신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살아오신 봄과 가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동안에 살아오신 역사, 그분의 나이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춘추는 곧 역사라는 의미를 갖게 됐는데 이 노나라의 역사책인 춘추가 기원전 8세기, 7세기, 6세기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은 그 시대를 춘추 시대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453년 이후는 힘 있는 나라들이 약육강식을 하게 되면서 힘 있는 나라가 주변에 힘없는 나라를 정복하고 멸망시키면서 훗날 한나라 때 유양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각 열국들이 치열하게 부국강병을 논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에 남기면서 그 책을 전국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따와서 각 국가들이 전쟁하는 시대라는 의미로 전국시대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 시대를 합쳐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소위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르게 됐는데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하지만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사회에 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할까?
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대에 고명하신 선생님 밑에 자발적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사학 집단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의 지배계층들의 자제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예. 당시에 제후를 비롯해서 최고의 지배계층들을 공경대부사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공의 자제들, 네, 제후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공이라 그러죠. 그 공의 자제들을 공자라 그래요. 공의 자제들. 그러니까 저 자는 아들 자자이지만 나중에 되면 저 아들 자자가 그냥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배계층들의 자제란 뜻에서 일종의 존칭에 대한 범칭으로 쓰여서 선생님 같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 김 선생님 그러면 그분이 실제 직업이 교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존칭하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라는 의미가 그냥 존칭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그러면 공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선생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맹자는요. 맹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맹선생님이라는 의미죠. 순자, 묵자, 노자 다 아들 자자를 쓴 거는 그 집안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바로 존칭의 의미의 이 자자가 그냥 보편적인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라는 그런 존칭을 의미하는 범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이 시대에 치열하게 고민했던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선생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듣자하니 저 노나라에 가면 곡부에 공시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더라. 그분이 동서고금의 이 고금의 경전에 도통한 분이라더라. 우리는 지배계층들의 자제들이 아니라 공부할 기회도 없고 교육의 기회도 없었지만 이 춘추전국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은 출세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선생님 밑에 가서 그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하자.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모인 학문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를 가라고 그랬어요. 가. 여기서 가는 집가자지만 집이란 뜻이 아니라 학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백가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 선생님과 그 선생님 밑에 모여있는 스승과 제자의 생활 공동체이자 학문 공동체. 그게 제자 백가인 거예요. 꼭 100개여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진주에서 여기 경남 유교대학에 지금 이렇게 이 금요일날 오전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종의 학단이에요. 학단. 진주 지역의 육아학단인 거죠. 바로 그걸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백가들의 학문은 그 뿌리는 뭐 유가, 묵가, 도가, 법가 다양하지만 그들의 원래 지식의 원천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되게 누구에게서 나면 고대의 샤만들이나 가장 초기의 지식인들이었던 무당이나
그리고 사. 이거를 학자들은 무사계층이라 그래요. 아주 이른 초기 사회에는 신께서 내리는 신탁을 받고 신께서 내리는 결정을 읽을 수 있는 샤만 계층들이 고대의 지식인의 원류였어요. 여기에서 뿌리는 같은데 조금씩 다른 길을 모색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백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처음으로 이거를 분류해가지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동양 역사의 아버지라는 사마천. 그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이 위대한 역사서인 사기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기를 집필하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한나라의 위대한 황제였던 한무제의 밑에서 역사를 담당했던 태사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인데, 사마담이 사기를 집필하다가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아들인 사마천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사기를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사, 제자백가와 관련된 사상은 사마담이 집필한 걸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걸 완성했죠. 거기에 보면 이 제자백가의 사상은 모두 뿌리가 같았는데 이로 조금씩 다른 길을 모색해서 장점이 있는 듯 없는 듯, 이걸 유성불성이라고 사마담은 썼는데 어떤 점은 있고 어떤 점은 없고 조금씩 차이점을 주면서 제자백가 사상이 발전했다. 그걸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어요. 이게 사마천 사기의 마지막 권, 130권 분량 중에 전체 챕터의 마지막이 사마담과 사마천 자기들의 이야기예요. 자서전이죠. 근데 저 태사공 자서편에 이 제자백가를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이 지금 보시죠. 무릇, 음양가, 유가, 묵가, 명가, 법가, 도가. 사마담이 처음에 분류한 거는 6가지의 가를 분류했어요. 근데 훗날 사람들은 이거를 100가라고까지 표현했지만 뭐 100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6가로 처음에는 분류한 거죠. 이게 춘추전국 시대의 6가의 분류였어요. 자,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뭐 한자도 잘 아시고 여기 유교대학이니까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믿지만 제가 앞부분을 좀 번역해 보겠어요. 무릇 음양가, 음양가는 음양오행 사상한 전문가들이죠. 유가, 묵가, 명가, 법가, 도가가 있는데 이는 모두 국가의 통치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말하고 따르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이로라고 그랬죠. 직, 소종, 언지, 이로. 말하고 따르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각 학단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즉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 내가 살짝 보건대, 사마담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좀 겸손되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잘은 모르지만 내가 살짝 보건대 음양가는 기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서롭고 기피하는 바를 통해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이 음양사상가들은 기륭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사람들을 거기에 얽매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의 점괘를 보신 분 있어요? 오늘의 기륭을. 오늘 누구 귀인을 만난다든가,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난다든가, 여러분들의 오늘의 상서롭고 기피하는 바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양가는 사시의 순화를 서사하기에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음양가가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시간의 운행, 계절의 변화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음양오행 사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자, 육아에 대해서는 사마담이 뭐라고 했느냐? 육아는 범박화돼 굉장히 넓고 다양한 것을 가르치며 대신 얇아요. 범박한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요지가 부족하고 육아식의 노력은 하지만 성과가 적다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사마담은 육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좋게만 본 게 아니에요. 장단점을 다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왜 육아가 필요하느냐? 여기 보세요. 그러나 군신과 부자의 예를 설명하고 부부와 장유의 분별을 제시하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고 육아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육아의 핵심은 사회적인 종적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녀, 남편과 부인, 어르신과 어린아이의 우리 사회의 모든 종적 질서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육아이기 때문에 육아가 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근데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양가를 비롯해서 묵가는 너무 검소함을 강조하지만 상당히 좀 쉽지 않다든가, 법가는 너무 엄격하다 이거죠. 사람을 법으로서 옥죄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을 배려하는 바가 없지만 그러나 법가도 굉장히 필요하고 장단점들을 쭉 설명했어요. 이 시대에 왜 그러면 선생님 밑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왜 자발적인 학문 공동체를 만들었냐면 이 시대가 상현의 풍조에 의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던 사회예요. 왜냐하면 춘추전국 시대 각 국가마다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지배계층들에만 의존해서는 국가가 부국강병하기가 어려우니까 부국강병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자를 필요했어요. 이런 거를 묵가식으로 표현하면 상현의 풍조라 그래요. 능력자를 우대하는 그런 풍조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출세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사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최상위의 공, 경, 대부, 사 중에 지배계층 중에서 말단에 있는 사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자백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한 거죠. 자, 그러면 공자와 제자들은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노트를 보면서 공부했을까요? 2500년 전에? 저렇게 PPT를 보면서 강의했을까요? 공자가? 그렇지 않죠. 2500년 전 공자와 제자들은 공자 선생님의 머릿속에 고금의 경전이 머릿속에 도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선창을 하면 제자들은 따라 읽으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제자들이 대답하고 제자가 질문하면 선생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문답법의 교육 방식이에요. 이 공자와 제자들의 끊임없는 문답을, 대화를 나중에 정리해서 기록한 게 뭐죠? 그게 논어죠. 여러분들이 논어를 읽어보시면 논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끊임없는 질의응답을 하면서 문답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도 교육학에서 문답법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자 2500년 전에 다른 방식이 따로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대화, 플라톤의 책들 보면 다 뭐예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끊임없는 대화와 문답이죠. 왜 그러냐면 고대의 지식의 전수는 그런 방식이 거의 유일한 방식이고 또 실제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다시 말해 총명한 제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식을 전해주고 익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고대의 방식이죠. 왜 총명해야 될까요? 제자는 눈썰미 있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성장하시면서 총명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총명하다는 거는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다는 뜻이지만, 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고대 갑골문자의 총자는 큰 귀예요. 신이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자, 남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통찰하는 밝은 눈,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 이렇게 총명한 자를 가리켜 바로 샤만이나 무당들이 필요한 능력이 총명이라 그래요. 이게 원초적인 의미예요. 이 총명함을 뜻하는 하나의 글자가 뭐죠? 큰 귀. 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큰 입.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받침이 붙었어요. 이 글자는 형이라고 하는 받침이 붙은 거고, 고대 문자는 큰 귀와 큰 입이에요. 이게 성스럽다는 거예요. 성인. 성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후대 육아에서는 도덕군자적인 그런 사람을 성인군자라 그러는데, 성스럽다는 원초적인 의미는 큰 귀와 입을 가지고 있는 총명한 자를 가리킨 거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클 때 귀가 큰 사람 보면 귀가 굉장히 크고 좋다. 왜 귀 큰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부처님 때문인가요? 불교 때문이에요? 성스럽기 때문이에요. 원초적인 의미는. 우리가 전근대 시대 관료들이 관모를 써요. 관료들이. 관모 옆에 뭐가 있죠? 옆에 큰 귀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군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더 원초적으로는 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바로 성스러운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유가문과 법과 도가 다양한 제자백가가 있지만, 이 제자백가의 사상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왜냐하면 그 춘추전국 시대의 극도의 혼란이니까 안정을 바라고, 여러 나라들이 분열되기보다는 통합을 바라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공통적인 그들의 보편적인 바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대가 혼란하고, 왜 서로 싸우고, 그리고 왜 지금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가에 그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면 공자 선생님은 이 시대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왜 이 혼란이 온다고 본 거죠? 공자 선생님은? 공자가 바라본 문제는 왕으로부터 공경대보사와 백성과 노비에 이르는 사회적인 질서, 공자가 바라본 이런 사회적인 질서를 공자는 예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게 계단 올라오다 보니까 복도에 그 유명한 노노의 극기복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공자 선생님의 노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나를 이기고 예로 회복한다.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예는 무슨 의미예요? 에티켓이나 매너인가요? 바로 종법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 선생이 말하는 예라는 것은 서주 시대에 왕으로부터 공경대부사로 이어지는 지배계층들의 철저한 혈연관계에 따른 대종과 소종, 즉 큰 집과 작은 집이라는, 큰 집이 제사권을 행사하고 장자에게 모든 것을 계승하는 이 종법 질서라 그래요. 이거를
공자가 말하는 예법이란 거는 이 종법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사는 춘추시대에 이 종법 질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집이 큰 집을 넘보고 대부가 공을 멸시하고 심지어 대부가 왕을 넘보게 되는 이 철저한 종법 질서가 흔들리니까 공자는 극기복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종법 질서로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자는 군군신신 부부자자, 무슨 말이에요?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지켜야 되고 어버이는 어버이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 종적 질서가 흔들리니까 공자는 끊임없이 논어에서 예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바로 저 종법 질서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제자백가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제가 이 제자백가 사상의 전반적인 걸 오늘 다 강의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우리는 육아를 중심으로 물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제자백가에 엄청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제자백가 사상이 어느 때보다도 인간과 사회와 심지어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공자나 맹자 같은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없었느냐?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공자, 맹자, 묵자 같은 춘추전국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 시대가 목간이나 죽간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기록이 양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종이를 쓰기 이전에는 고대에 무슨 매체를 썼어요? 대나무나 나무에 목간이나 죽간을 썼잖아요. 바로 목간이나 죽간을 본격적으로 쓰던 시대가 중국의 저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 전에는 거북이 껍데기나 동물의 뼈 아니면 청동기를 주조할 때 그 안쪽에다가 문자를 새기는 청동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문자라는 것이 신의 계시를 받는 갑골문이나 거북이 껍데기나 혹은 주나라 왕과 제후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청동기에다가 문자를 새기는 시대가 있었다가 지금부터 2500년 전후한 시대부터 중국에서 목간이나 죽간을 쓰게 되면서 이때 이 제자백가의 사상들이 기록이 남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논어, 맹자, 노자, 도덕경, 순자 그 제자백가 사상들의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기록으로 전해진 거죠. 그전에는 그런 기록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 점도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제자백가 얘기는 아까 다 했죠? 여기가 유교도약인데 사마담이 공자와 그 제자들의 문화를 유라고 했다고 그랬죠. 사마담은 왜 공자 집단을 유라고 했을까요? 유. 여러분들은 지금 유교대학에 있는데 제가 고문자 유자를 써보겠어요. 우리가 보는 유자는 이거죠. 그러나 옆에 사람 인변은 나중에 들어간 글자예요. 고대 유자는 이렇게 써요. 이게 유가야라는 뜻이에요. 저게 무슨 뜻이죠? 저 글자는 두 가지 코드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뭐죠? 그렇죠. 하나는 비유자예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거는 우리나라 요즘 옥편에 보면 써이자나 어조서이자로 쓰는데 이 글자의 원래 뜻은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터럭이에요. 터럭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건 비고. 그러면
저 유라고 하는 글자가 비와 머리카락,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고대 문자를 연구하는 저희들은 이 글자는 비가 안 올 때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 지내는 샤만의 모습을 유라 그래요. 그래서 샤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 머리를, 남자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묶어 놓는데 성인이 되면 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 앞에 겸허하게 나서서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는 기우제 지내는 샤만을 묘사한 글자가 이 글자예요. 머리카락과 비라는 거죠. 왜 유자에 머리카락과 비가 들어가 있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사마 공자 선생님이 무당이라는 건가요? 공자 선생님이 무당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공자세가, 즉 공자에 대한 사마천의 그 공자세가판에 보면 공자 집안은 고대 은나라 때의 그 집안, 은나라 때의 송나라 계통의 집안으로서 공자 집안이 가장 정통했던 것은 제사 의례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공자가 심지어 어릴 때부터도 어떻게 제사를 올리고 어떻게 예법을 갖춰서 신에게 리처 세러머니, 즉 제사 의례에 정통해서 노나라 지배계층들이 제사 지낼 때, 야, 그 공자한테 가서 물어봐. 걔가 그 전문가잖아. 공자는 고대의 샤만적인 전통이 있었던 그런 주술적인 성인과, 그러나 공자는 논어에서 말한 것처럼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공자 본인은 전통적인 주술적 그런 샤만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자는 곧 그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합리적이고 이성 중심의 새로운 사인들, 새로운 지식인들을 여는 시대적인 과도기에 있던 사람이 공자예요. 제사는 아주 단촐하지만 신에게 봉헌할 소박한 희생물이 있으면 되고, 음식이나.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이나 조상님에 대한 뜻이 중요하다. 그 뜻이 있다면 아주 소박한 제사라도 준비하면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적인 귀신이나 괴력난신을 말하지 말라는 게 공자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마담은 이 공자와 이 집단을 뭐라고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를까? 그들을 유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유가 집단 그러면 유의 원형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고, 그럼에도 공자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지식인상을 열었던 사람이 공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유교대학에 강의를 위촉받고 무슨 강의를 할까 고민하다가 음악을 하려고 그랬어요. 갑자기 웬 음악이냐? 유가사상이랑 음악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대중음악, 클래식, 케이팝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도 밝은 그런 편인데, 공자가 70몇 년을 살아가며 마지막 죽기 전까지 공자 선생이 평생을 바쳐 마지막까지 심취했던 게 주역이랑 그리고 시경이었어요. 시경. 위대한 성현이었던 공자. 제가 공자의 많은 사상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경구 중에 하나는 화이부동이에요. 화이부동.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군자 화이부동, 소인은 동이불화다. 뭐 유교대학에서도 뭐 논어를 많이 보실 테고, 이것은 너무도 유명한 논어에 나오는
자로편에 나오는 유명한 경구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군자는 동을 못할지 모르나 화할 수 있고, 그러나 소인은 동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화는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동과 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공적인 것, 사적. 그런 면도 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화자를 이렇게 쓰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는 많은 변화를 거쳐서 고대 문자의 원형이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좀 심플하게 간이화 현상에 의해서 오늘날 화자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 글자들이 많아요. 제가 갑골 문자에 화자를 써볼게요. 그러면 화가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도 금석학이나 고문자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화자 이렇게 쓰잖아요. 고문자 쓰시는 분들은. 네, 이게 화자예요. 갑골문에서 처음에 썼던 화자는 이렇게 써요.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 피리 같은 취조악기를 입에다 대고 피리 같은 걸 부는 걸, 이걸 묘사한 거예요. 이게 화자예요.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가 음악회에 가셔서 모든 오케스트라가 준비하고 있을 때 처음에 기준음을 누가 맞춰주나요? 예? 악장이 맞춰주는데 어떤 기준음을 악기가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보에가 불러줘요. 오보에가 기준음을 딱 C음을 맞춰주면 모든 악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화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발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글자가 추가가 됐어요. 이걸 우리나라 옥편에서는 벼화자라 그러는데 이건 우리나라 옥편에서나 그런 거고 3500년 전 황하유역에서 갑골문을 처음 문자를 만들 때 황하유역에서는 벼농사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곡식이 익을 때가 돼서 수확할 때가 돼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 있는 밭에 있는 기장이나 수수 같은 곡식이 무르익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쌀농사 문화권이 많으니까 이걸 그냥 벼화자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 의미가 맞지 않는 거죠. 이거는 발음이에요. 발음. 화라는 발음을 넣어준 거고 이 화자의 뜻은 이거예요. 바로 피리로 음악의 악류를 조율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글자는 뭐가 남았어요? 이 발음이랑 여기 입구자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화자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 글자에서 이 의미를 이해가 가세요? 전혀 우리가 지금은 이 글자의 뜻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공자 선생께서 군자는 화이부동이고 소인은 동이부라라는 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여러분이 공자가 강조한 건 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상위 개념이에요. 소인은 그때마다 같은 듯 비슷하게 임기응변식으로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인은 결코 가장 궁극의 원리인 화합이나 통합 같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 군자는 때때로 함께 하지 못할지 모르나 군자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궁극의 상위 개념의 화라는 거죠. 그 화가 뭐냐면 바로 최고의 승화 단계인
이 화예요. 화는 무슨 뜻일까? 갑골문에 이 화자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이것은 원래 음악 용어예요. 음악 용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악류를 조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갑골문은 이 글자였는데 여기에 음가를 나타내는 이 고개 숙인 곡식이 추가됐어요. 이게 갑골문의 화, 청동 금문에 쓰는 화, 나중에 소전이나 예서에서 쓰는 화자죠. 이걸 봐야 우리가 화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화는 저 화가 원래 원초적인 의미인데 피리부는 거기에 이 음가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화의 궁극적 원리는 하모나이즈예요. 하모나이즈. 아무리 세상이 다른 게 많고 이질적이고 신분의 계급이 있다 해도 이 모든 이질적인 것을 큰 틀 안에 묶어서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큰 가치, 그거를 공자는 음악 용어인 화에서 따왔어요. 이게 바로 화이부동의 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화라는 가치가 그러면 공자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좀 이따 더 설명하겠어요. 공자의 음악 시약 사상과 관련된 아주 짤막한 것이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죠. 흥어시 입어래 성어악.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에서 이 흥이라는 거는 문학 용어인데 우리가 흥겹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럴 때 문학 용어의 흥은 시의 메타포를 통해서 비유하는 거를 흥이라 그래요. 시에서 비유하고 예로서 바로 서며 음악으로서 완성한다라고 공자는, 이 공자의 사실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진 않아요. 근데 유명한 태백편에 시와 음악에 대해서 짤막하게 저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공자의 시학 사상의 아주 중요한 근거로 보는데, 공자가 여러분 논어에 보시면 공자가 끊임없이 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들어봤죠? 제자가 선생님, 제가 드디어 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구나. 그리고 너 이제 관리가 돼서 국정을 돌볼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춘추전국 시대의 지식인들은 시경 300편에 있는 시경에 있는 305편의 시를 달달 외우고 이걸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대화를 하고 국정을 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지식인들은 모든 대화를 할 때 시왈, 즉 시경에 따르면 그러면서 시경에 있는 노래 중에 어떤 노래의 한 노래 경구를 인용을 하죠. 그러면 그 노래, 그 상대방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저 사람이 시경에 무슨 노래의 어느 구절을 지금 인용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답가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지식인들의 모든 의사표현과 레토릭에서는 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자가 끊임없이 시를 공부하라고 강조해요. 1990년대 홍콩의 골동품 밀매 시장에 주간이 나왔어요. 워낙 도굴꾼들이 유물들을 많이 도굴한 다음에 이거를 골동품 밀매 시장에 중국에서는 많이 나와요. 거기엔 가짜도 많고, 근데 진품과 가짜를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진위를 판별해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홍콩 골동품 밀매 시장에 주간이 나왔는데 연구자들이 그 주간을 분석한 결과 이 주간은 약 2400년 전 중국의 전국시대 주간이었어요. 그리고 문자의 모양을 보니까 장강유역의 초나라 문화권의 주간이었던 것이 밝혀졌어요. 자,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주간이 전국시대 때
초나라 때의 주간이에요. 자, 그 중에 네, 보이시나요? 이게 2400년 전 주간에 기록되어 있는 남방 지역 초나라의 서체이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자이긴 한데 초나라 지역 사람들이 쓰는 이 한자죠. 가령 이 글자, 이 글자 되게 재미나죠? 이 글자를 제가 여기다 그려보면 이걸 보통 뱀을 묘사한 글자라고 해석해요. 이 뱀 모양이거든요. 지금 이 글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이 글자 오늘날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종결어 야자예요. 야자. 야자인데 저 야자를 2400년 전 초나라 지역 사람들은 저렇게 글자를 썼어요. 참 서체가 독특하죠? 자, 여기서 주간이 꽤 나왔는데 그 중에 이게 정리가 돼서 해독이 돼서 1권, 2권에서 지금 7권까지 나왔어요. 7권. 근데 그 중에 첫 권, 첫 번째 챕터가 뭐였냐면 이 주간들을 당시 상해의 박물관장이었던 마승원이라는 사람이 이 마승원 선생이 그때 상해 박물관의 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승원 선생이 이 사람이 중국 고대사 전공자예요. 그래가지고 홍콩 골동품시장 가서 보니까 이게 진품이라고 이 사람은 판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의 독지가들에게 사업가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저 주간을 전량 사들여서 학자들이 이거를 드디어 해독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상해 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전국시대 초나라 지역의 대나무에 기록되어 있는 서간이에요. 책들이에요. 뭐라고요? 상해 박물관장 전국 초죽서라고 해서 드디어 1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서체가 초나라 서체예요. 전국시대 초나라 서체. 이게 초나라 지역의 그 당시 서체죠. 마승원 선생이 상해 박물관장으로서 이 사람이 주편, 제너럴 에디터가 돼서 이것을 출간하게 됐어요. 그 중에 1권,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공자시론이에요. 공자시론. 여기에 이 주간에 공자 선생님이 시와 음악에 대해서 짤막하게 논평한 내용이 여기 기록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공자시론이라고 제목을 정하게 되고 됐어요. 자, 이 상해 박물관장 초죽서에 공자 선생님은 시와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예요. 공왈, 시, 망은지, 악, 망은정, 그리고 문, 망은언. 여기 두 개의 주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좌편에 보이는 저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한자 잘 아시겠으니까 제가 바로 번역을 이 말이에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는 사람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고 시망은지, 음악은 사람의 성정을 숨기지 아니하며, 글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말이죠. 근데 이걸 기록하면 뭐예요? 그게 문이 되는 거죠. 글은 말을 숨기지 아니한다. 이거를 좀 더 의역하면 시는 사람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고 음악은 사람의 성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글은 사람이 말하는 바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2400년 전 주간에 기록된 공자 선생님의 시와 음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저게 출간이 돼서 제가 박사 논문을 준비할 때 저런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서 박사 논문의 주제나 방향을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유명한 주간 자료의 공자의 시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자께서는 화이부동이라 말했는데 이것이 비단 육아에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의 최초의 통일제국을 수립한 진시황제죠. 진시황제는 젊을 때부터 법가 사상에 굉장히 경도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가를 중심으로 진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끌었고 그리고 끝내 이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뤘던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제는 한비자 선생을 굉장히 흠모해서 한비자 선생을 막 모시려고 그랬죠. 근데 한비자 선생을 끝내 모시지 못했고 한비자와 어릴 때부터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누구예요? 이사죠. 이사를 중용하게 되면서 근데 이사가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이지만 진나라의 젊은 군주에게 중용됐는데 이 군주가 이 왕이 엄청 법가를 좋아해. 그래서 막 한비자 선생 어디 계시냐고. 근데 이사가 볼 때 한비자가 여기에 오게 되면 자기는 한비자의 능력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자기는 찬밥 신세가 될 거를 생각해서 이사는 한비자를 모함해 가지고 친구이지만 한비자를 죽음에 몰아가게 돼요. 상당히 좀 비정하지만 한비자와 이사가 어릴 때 공부했던 선생님이 누구예요? 한비자와 이사의 스승이 누구죠? 바로 육아의 종사이자 집대성자인 순자예요. 순자 밑에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순자의 사상은 육아의 집대성자이지만 공자나 맹자가 살았던 시대와 다르게 극도의 혼란했던 전국시대 후반의 사람으로서 순자는 육아 사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형벌이나 법률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아주 이례적인 새로운 혁신적인 육아 사상가였어요. 그러니까 순자 밑에 공부했던 이사나 한비자가 나중에는 법가 계열로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법가적인 개혁을 강조했던 진시황제였어요. 그러나 그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자 동방육국을 10년 동안 정벌해가지고 진시황제가 기원전 221년에 천하를 통일했어요. 그러자 그가 추구하는 큰 정치의 지향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물이 나왔어요. 바로 진시황제의 능 주변에서 청동종이 출토가 됐어요. 이 청동종 앞과 뒤에 글자가 있어요. 여기 두 글자씩의 그 글자가 있죠. 바로 여기는 응종, 뒤에는 태화예요. 이 글자를 해석하면 저게 뭐죠? 청동종이란 말이에요. 청동종에 응하여 큰 화합을 이룬다라는 게 진시황제의 저 청동종에 새겨져 있는 이 청동 악기의 지향이에요. 여기서 응종이란 말은 원초적인 뜻은 종에 따라서란 뜻도 되지만 중국의 악률의 기준음이 응종이에요. 응종. 왜냐하면 청동종으로 기준음을 내는 이 옥타브의 그 음표가 응종이라고 중국인들이 쓰게 됐어요. 그리고 태화는 무슨 뜻이죠? 큰 화합인 거예요. 바로 이게 정치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은 뭐냐? 아무리 종법 질서가 있고 신분 계급이 있고 수많은 이질적인 게 묶여도 큰 정치는 결국 공자도 말했던 화합의 정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진시황제의 저 진나라의 유물에서도 발견됐어요. 이 태화라고 하는 것은 역대 황제들이
많이 사용됐던 연호에도 많이 쓰고, 왜냐하면 정치의 큰 가치는 결국 태화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있었던 자금성에 가면 자금성의 중심에 황제가 정무를 집무하는 건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복궁에 가면 그게 뭐죠? 근정전이 있죠. 정말 성실하게 정치를 집무한다라는 의미의 근정전이 있어요. 청나라 황제가 집무하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는 현판에 뭐라고 써 있나요? 중국의 황제가 지향하는 그 현판엔 뭐가 써 있어요? 조선의 군주는 성실히 최선을 다해 정사를 제가 집무하겠다는 지향을 담아 근정전이라 그랬어요. 중국의 황제가 표방하는 것은 바로 저거예요. 태화전이에요. 태화전. 여러분들이 자금성에 가시면 중국의 황제가 그가 지향하는 정치의 지향이 뭔지를 나오죠. 바로 공자에서부터 비롯됐던 화합과 진시 황제가 추구했던 태화, 그리고 마지막 왕조의 청나라의 황제가 지향하는 것도 이 태화였어요. 이 화는 그 원리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음악 용어에서 왔다라는 점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죠. 네, 단순히 정치의 화합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에 국가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관습법적인 예법만으로는 통치가 어려워지니까 춘추전국 시대 각 열국마다 성문법을 제정하게 돼요. 즉 오늘날과 같은 그런 법률을 정비해서 지배계층들이 공개하고 합의할 수 있는 성문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성문법을 그 당시 용어로 율령이란 말을 쓰게 됐어요. 율령. 여러분들도 지금 율령이란 말 들어보셨죠? 율령. 가장 큰 법률 조항인 율. 그 다음에 율을 보완하는 것이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보완하는 법률이 령이에요. 원래 령은 구두로 내리는 명령에서 나온 말이지만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되면 이걸 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성문법을 율령이라 그랬어요. 율이 기본이고 율을 보완하는 게 령인 거죠. 그런데 이 율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 고민했겠죠. 뭔가 보편적 가치와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합의할 만한 사회적 가치 기준을 율이라는 말을 써보자. 이 율이란 말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율. 법률의 율. 율이란 말은 이것도 음악 용어예요. 악률을 조율한다라는 말이 율이라는 글자예요. 이것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 율자는 옆에 있는 이것도 나중에 추가가 된 거지만 원래 손으로, 이게 손이죠. 손으로 기준이나 가치 기준이나 혹은 어떤 사람은 해석은 이걸 악기라고도 표현하는데 누구나 동의하는 부동의 어떤 기준, 이거를 율이라고 하는데 이 율이 음악 용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오보에로 악률의 율자가 이거죠. 악률을 조율한다. 이 율자는 음악 용어에서 나왔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왕조가 바뀌고 사회가 변해도 악관들이 절대음을 만들어서 피리에 구멍을 뚫어 가장 기초음인 황종음을 불어주면 모든 악기들이 거기에 맞추게 되는데, 오늘날 오케스트라에서도 오보에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 기준이 되는 음악의 조율을, 그 용어를 음악 용어의 율인데 법가들이 율자를 따와서, 그러면 음악의 기준음처럼 사회의 기준의 가치가 되는 걸 우리가 성문법을 제정할 때 이 용어를 율자를 쓰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문법을 오늘날 고대 중국인들이 율령이라는 말을 쓴 거죠. 우리는 율령이라는 말을 많이 써도 이게 음악에서 나왔던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대학원 때 저는 원래 석사 때까지 제가 전공하는 주제는 법제사였었어요. 그래서 법과 관련된 거를 논문을 읽고 공부하다가 성문법을 의미하는 율령의 율이 원래 음악 용어에서 비롯됐다는 그 연구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 음악 용어에서 법률의 율자를 썼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중국의 음악과 관련된 거를 주제를 잡아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 바로 그 이유를 점차 알게 된 거죠. 바로 법률과 음악의 관계가 그런 기준의 제정,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예기에 중국의 모든 의례를 매뉴얼을 정한 게 예기죠. 이 경전에 해당되는 오경에 들어가는 예기 중에 한 챕터가 음악에 대한 악기예요.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예법으로는, 즉 예로서는 사람의 뜻을 이끌고 음악으로서는 다양한 소리를 조화롭게 하며 정령으로서는 행동을 하나로 하게 하고 형벌로는 그 간사함을 막는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예, 악, 형, 정의 궁극은 하나이다. 민심을 동화시켜 통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기의 악기편에 보면 바로 국가 통치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통치 수단을 제시했어요. 바로 예, 악, 형, 정인 거죠. 예라는 건 이해가 가요. 정치도 이해가 가. 형벌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위법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벌도 필요하죠. 그런데 음악이 통치의 수단이라는 점이 처음에 저는 좀 납득이 안 갔어요. 음악이 어떻게 해서 통치의 수단이지? 우리는 그냥 음악을 듣고 즐기는 그게 음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고대 중국에서는 음악을 국가 통치의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라고 저렇게 제시했을까? 근데 정말로 수많은 경전과 제자백가를 보니까 육아에서만 유일하게 거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통치의 수단일 수 있는 것을 육아에서 이거를 정립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제자백가는 하나같이 음악에 대해서 비판해요. 음악은 사람을 감성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악기를 만들고 그런 거에 재정을 소모하는 것보다 그러더니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낫지 왜 국가가 음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느냐. 법과 묵과 도가 전부 하나같이 음악을 비난해요. 그런데 제자백가 사상 중에 유일하게 음악이 통치의 수단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유가 사상만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순자가 이 음악에 대한 이론을 순자편의 한 챕터가 바로 악론인데 거기에서 이걸 정립하게 된 거죠. 5분 휴식 시간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네, 다 들어오셨나요? 보니까 이 강의실에 곳곳에 중요한 육아의 경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교학상장인 것 같죠? 얘기에 나오는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건데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교학상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면 제가 아버님한테 저희 아버님에게 진주 향교 가서 강의했다고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가 이제 당진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충남 당진에 저는 본이 한산이라 저희 시조가 목은 이색 선생님이 저희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저희 한산이가 집안인데 저는 지금 이제 광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당진에 이제 계세요. 근데 거기가 당진이 당나라로 가는 포구였거든요, 옛날부터. 제가 중국사를 하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저희 본적이 당진이고 그래서. 얘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약형정이 국가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를
이미 제시된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른 거는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는데 왜 다른 제자백과보다 육아에서는 특히 음악이 통치의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육아의 특징이에요. 바로 육아는 다른 제자백과랑 다른 점들이 물론 많죠. 예와 인과 강조하는 바들이 있고, 특히 형벌이나 법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에서 꼭 유념할 건 육아의 굉장히 유니크한 특징이 음악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육아에서만 그걸 음악을 포용하고 통치의 수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음악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는 오늘날 영어의 뮤직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음악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나 고대 중국에서는 음악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한자로 각각 성격이 다른 글자를 썼는데, 우선 고대 중국인들은 자연에서 나는 그냥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주변에서 나는 소음들, 그냥 자연 발생적인 이 소리에 대해서 3,500여 년 중국인들이 한자로 이거를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소리성자예요. 소리성자. 이 성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자연에서 나는 바람 소리, 물 소리, 비 오는 소리,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이걸 성자라고 쓰자. 그러면 성자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겠죠. 여러분들이 3,500년 전 사람이 이 문자를 처음 만들 때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리를 뭐라고 표현할까? 근데 고대 중국인들이 자연에서 나는 이 소리를 이 글자를 쓴 거예요. 지금 이 글자 보이세요? 손으로 몽둥이 같은 소리로 몽둥이를 들어서 이거를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돌로 깎아서 만든 매달아 놓은 이걸 편경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궁중에서 아악을 할 때 편경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돌을 매달아서 아주 신석기 시대부터 썼던 아주 오래된 악기예요. 돌을 얇기를 조절하고 크기를 조절해서 돌을 두들면 실로폰처럼 소리가 나는 악기를 경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이걸 상형 문자를 묘사한 게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돌을 매달아 놓고 손으로 두들긴다라는 글자가 이 글자예요. 나중에 이 귀자는 받침으로 들어갔고 이 글자죠. 이 글자가 바로 이걸 묘사한 거예요. 이거를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때 화상석 그림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게 편경을 연주하는 거죠. 이거예요. 매달아 놓은 돌을 악관이 몽둥이로 봉으로 이렇게 두들기면서 연주하는 악기가 흔히 편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3,500년 전 고대 중국인이 상나라 사람이 이 악기를 두들기는 이 모양을 본따서 갑골문에 이렇게 썼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성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 소리성자가 편경을 두드리는 모양에서 따왔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악기 연주하는 데서 소리성자를 따온 거죠. 자, 그러면 소리성자에서 조금 한 단계 발전하면 음이에요. 이 음이라는 글자는 이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리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 박자를 맞춰서 이런 거는 음이에요. 성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리듬이나 박자로서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 그거를 고대 중국인은 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음의 고대 갑골 문자는 바로 이거예요. 입으로 나팔 같은 거를 부는 모양이죠.
이게 음자예요. 이 음자와 여기서 똑같이 쓰는 글자가 말씀 언자예요. 고대 갑골문에는 음자와 말씀 언자가 모양이 똑같아요. 바로 우리가 입으로 내는 이 소리를 인간이 내는 이 소리,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를 고대 중국인은 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악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에 발견되는 아주 기본적인 호루라기나 아직은 여러 음을 낼 수 있는 피리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구멍을 한두 개 정도 내가지고 신호 체계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저런 악기의 초보적인 단계, 그걸 음이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성,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악이에요. 악은 종합적인 퍼포먼스를 말해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인간의 뮤지컬 퍼포먼스의 모든 걸 가리켜서 고대 중국인은 악이라고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음악의 악자. 이 악자는 고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거 뭘 묘사한 것 같아요? 악자가? 네, 이 악자는 고대 중국의 끈으로 매달아 놓은 북, 저거를 현고라 그래요. 현고. 아주 지배계층들이 실내에서 아주 큰 북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우아하게 이거는 춘추전국 시대의 초나라 지역에서 발견됐던 오칠로 되어 있는 목재에다가 옷을 발라가지고 2000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나무가 썩지 않고 지하에서 발견됐던 현고예요. 호랑이 받침대가 있고 봉황 같은 새가 있고 여기에 끈을 매달아 놓은 이 북. 이게 바로 이 악기의 모양을 따서 고대 중국인들이 음악의 악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 악은 뭐냐? 자연의 소리 단계를 넘어 인간이 내는 그런 소리 단계를 더 넘어 악기의 연주와 노래와 춤을 모두 망라한 종합적인 퍼포먼스를 고대 중국인이 악이라고 한 거죠. 악이 바로 최상위 단계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악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그러나 그 핵심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자도 그랬잖아요. 인간의 뜻과 생각을 전달한다 이거죠.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그 안에 모두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뜻과 신념을 담아 음악을 통해 악을 통해 표현하는 거죠. 거기는 다 이유가 있고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이게 바로 악의 종합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이런 음악적 활동에 대한 거를 우리는 고대 어디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을까? 왜 음악에 관련된 게 좀 연구가 어려우냐 하면 지금이야 영상을 녹화하고 노래 부르는 걸 녹음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음악이라는 건 현장에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제가 목소리로 나오면서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이 음악적 활동이라는 것도 이게 영상이나 기록에 남지 않는다면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음악에 대한 거를 연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요. 결국은 이 음악과 관련된 거는 고대의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전승했을까? 지금부터 3500년 전 황하유역에서 거북이 껍데기에 문자를 기록했어요. 그 이전에 문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지역에서는 훨씬 1000년도 더 전에 문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에 우리 부족의 역사는 누가 어떻게 전승을 해요? 문자가 없으면 역사가 전승이 안 되나요? 그렇죠. 우리 부족의 역사를, 우리 마을의 역사를, 우리 가문의 역사를 문자가 없지만 어떻게 전승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선생님이 구전이라고 그랬어요. 얘야,
너의 할아버지는 지금부터 계절이 추나추동이 몇 번을 바뀌었던 그 옛날에 저 해가 뜨는 저 동쪽 너머에 산과 강을 몇 개를 지난 그 땅에서 우리 부족은 시작됐지. 그러다가 어떨 때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수많은 시간을 이동을 해서 지금 우리 언제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 문자는 없지만 역사를 전승해요. 바로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에 이 역사를 전승하는 사람들이 악관들이에요. 악관. 바로 악관들의 악무라는 말은 이들이 뮤지션이자 그들이 샤만들이에요. 그 마을의 샤만이자 음악을 담당한 자가 뮤지컬 퍼포먼스를 통해서 바로 현상에서 그 역사를 전승하는 거죠. 중국의 하남성 무양현 가오에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됐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 무덤에서 무덤의 주인공이 성인 남자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맡에 거북이 껍데기가 같이 부장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덤의 주인공의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의 왼쪽 어깨 옆에 피리가 2개가 부장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고대의 악관이자 이 사람은 그 마을의 특수 신분을 갖고 있는 지배계층이자 뮤지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무덤 안에까지 이 사람이 평소에 즐겨 사용하고 불었던 피리를 무려 2개나 넣어놨어요. 여기서 발견된 거북이 껍데기와 이 피리는 동물의 뼈로 만든 골적이었어요. 골적. 이 사람은 바로 고대의 수장이자 악관이자 아마 신과 소통했던 샤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의 유물은 오늘날 중국의 하남성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피리가 바로 이거예요. 구멍이 7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 동물의 뼈로 만든 저 골적으로 요즘의 음악도 다 연주할 수 있어요. 모든 음악을 다 연주할 수 있을 정도고 하나가 아니라 2개. 그 다음에 이 사람 머리맡에 있었던 거북이 껍데기 2개가 하남성 박물관에 제가 20몇 년 전에 중국 하남성 박물관에 갔다가 저는 그때는 이 껍데기가 이 사람의 부장품인지 모르고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남성 박물관에 찍은 사진을 보고 이게 바로 이 가호 유적지에서 발견됐던 이 거북이 껍데기인 거를 나중에 제가 확인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무덤의 주인공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고대의 악관이자 그가 샤만 역할을 했던 특수한 신분인 거죠. 이렇게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구전도 되죠. 근데 구전은 어때요? 잘 기억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구단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음률에 맞춰서 구구단을 왜 외우는 거죠?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악관들은 자신의 부족의 역사를 음악과 노래에 맞춰서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음악적 활동을 통해 이 역사를 전승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 문명은 음악과 노래를 통해 고대의 성황과 관련된 역사적 컨텍스트가 있는 것을 전승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의 구약 성서에 150편의 노래를 묶어놓은 게 뭐예요? 시편이죠. 그 시편은 유대인들의 성왕인 다비드와 솔로몬의 그 위대했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게 시편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그
그리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우스, 시편, 그리고 고대 중국의 시경. 이 시경의 305편의 노래는 왜 공자가 그 시경을 강조한 이유는 그냥 노래를 잘 불러라, 시를 알아라가 아니라 그 시마다 고대 주나라 때, 문왕 때, 무왕 때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노래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그 옛날의 역사를 환기하며 거기에 대한 답가나 반박을 위해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경의 노래를. 여기서 말하는 시경의 노래는 여러분들은 시경이라는 경전에 식구만 남아있죠. 근데 원래 춘추전국 시대의 사대부들은 그 시경 305편이 모두 고유한 음률과 박자와 가락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노래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음악성은 다 사라진 마치 박제된 식구의 그 문자만 남아있는 거죠. 조조가, 삼국시대의 조조가 악관을 불러다가 그 시경의 300여 편의 노래 중에 오늘날 우리가 재현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건 불과 몇 개밖에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악관이 그래요. 폐하, 시간이 지나면서 시경 노래의 그 음률은 다 지금 사라지고 망각됐다는 거예요. 조조가 그 시경의 노래 다시 부활시키라고 명령을 막 내려요. 사실은 그 시경은 모두 불려졌던 노래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악관들은 그 부족의 역사와 음악을 재현할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음악가이자 샤만들의 중요한 능력은 굉장히 섬세한 청음력과 그리고 밝은 눈과 비상한 기억력을 갖는 총명의 능력이 있어야 왜냐하면 악보법이 중세 이후에 등장한 악보법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판소리 배우는 것처럼 스승이 따라하면 그대로 몸으로 익히면서 그거를 전수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눈이 밝고 귀가 밝고 눈이 밝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눈이 밝고 귀가 밝은 걸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관모를 써서 여기에 귀를 달아줄까? 아니면 그러니까 어르신 중에 귀가 크신 분들이 좀 있어요. 총명상, 바로 서양의 경우에는 귀가 밝고 눈이 밝은 그 지혜와 총명함을 그리스인들은 아테네 여신상에, 그리고 로마 시대는 미네르바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나타낸 상징적인 것이 부엉이에요, 부엉이. 그래서 미네르바, 우리가 그리스의 고대 암포라의 그림이라든가 수많은 조각품이나 이런 데 이 부엉이가 묘사되어 있어요. 이 미네르바를 묘사한 이유는 뭐냐면 고대인들이 볼 때 자연의 동물 중에 정말 눈이 밝고 초절정의 감각을 갖고 있는 그 섬세하고 예민한 대상이 부엉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미네르바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데나 여신을 모신 곳이기도 하면서 이 주변에 아테네의 여신상을 상징하는 기물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이죠. 거기 보면 바로 지혜의 여신인 아데나를 상징하는 이 부엉이의 곳곳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봐도 이 부엉이의 눈이 정말 너무 밤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명징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미네르바, 바로 지혜의 그 총명상을 그리스인들은 이 부엉이에 묘사했어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1986년 중국의 사천성에서 사천성 광안현이라는 마을에서 땅 속에 아마 우물을 파려고 땅을 파다가 구덩이가 2개가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청동 기물들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삼성태, 여기가 마을이 삼성태라는 마을인데 우리나라 기업의 이름이랑 좀 같네요. 삼성태 유적에서 이 청동 가면이 나왔는데 연대를 추정했더니 기원전 BC 1500년 전후,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유적에서 나온 청동 가면이. 이 가면 뭐가 좀 이상한가요? 귀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눈이 크다 못해 어때요? 앞으로 돌출돼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청동 가면이 저 귀와 귀, 저 가면의 귀와 귀 사이가 1m 64예요. 저 청동 가면 크기가 이만해요. 이만해요. 당시 황하유역의 상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커야 1m 남짓한 청동 제기 정 같은 걸 만들고 대부분 청동 크기들이 4, 50cm 정도예요. 근데 저 남쪽에 장강의 상류 사천성에서 이 거대한 청동 가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딱 봐도 어때요? 보통의 어떤 존재가 아니죠. 이게 바로 저는 총명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거대한 귀와 눈이 미래를 통찰하다 못해 눈이 앞으로 돌출되어 나온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고대인이 생각했던 총명의 성인상이라고 저는 논문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문자가 출현하게 되면서 이제 악관들이 담당했던 역사의 전승은 문자를 담당하고 기록을 담당하는 사에게 역사의 그 역할은 이제 전환되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음악을 담당한 자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지만 문자가 출현하면서 점차 이 문자를 독점하고 문자를 장악한 자가 지식인이 되고 그들이 부족과 국가의 역사를 담당하는 흔히 말하는 사관이 된 거죠. 그러나 그전에는 악관들이 부족의 역사를 담당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상나라 사람들의 거북이 껍데기나 동물의 뼈. 이거는 지금 거북이 껍데기는 아닌 것 같죠? 거대한 동물의 여기 어깨 견갑골이에요. 넓은 어깨뼈 쪽에다가 신에게 물어본 다음에 신이 내린 계시를 여기다가 날카로운 걸로 기록한 갑골문인 거죠. 이제 사가 문자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바로 최초의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고대 초기의 지식인은 음악이었죠. 그런데 문자가 출현하면서 점차 이제 지식은 사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맹자가 유명한 그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성왕들의 시의 시대는 끝나고, 시라는 게 이제 음악이죠. 시경 같은. 이제 문자로 기록된 노나라의 역사책인 춘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맹자가 한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거대한 문명사적인 전환이에요. 이제 문자를 쓰게 되면서 음악이나 시를 불렀던 악관들의 시대가 끝나고 춘추 같은 이런 역사를 통해 기록을 담당하고 춘추라는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시대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도래했다라는 것을 맹자가 바로 시대적 전환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플라톤의 유명한 파이드로스에서 이집트의 지식의 신이자 문자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전수해 줬다는 토트라는 신이 있어요. 그 토트가 타노스 왕을 찾아와서 그래요. 폐하, 제가 인간들에게 문자를 전수해 줬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문자를 쓰게 되면서 인간들은 기억이 증진되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막 흥분돼서 얘기해요. 근데 타모스 왕이 대답한 건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말을 해요.
문자가 출현함으로써 인간은 오히려 기억이 줄어들고 영감이 줄어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사모님 핸드폰 번호 외우고 계세요? 저도 우리 애들 전화번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단축키나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내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진 않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문자가 없었던 시대는 온전히 인간의 영감과 인간이 그걸 기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 저장 장치가 있으면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필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하루 지나면 제가 강의한 내용 여러분은 아마 50% 이상은 다 잊어먹을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제가 강의한 내용에 한 5분의 4는 다 잊어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필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록을 남기면 그 이후에도 그걸 보고 기억해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문자는 분명히 인간의 기억을 증진시킨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문자에 의존하게 되면서죠. 대신 우리 본연의 영감과 기억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양면성을 플라톤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의 위대한 인류학자였던 레비스트로스. 이 레비스트로스는 남태평양을 비롯해서 20세기의 그 원시 단계에 있는 부족들을 연구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류학적인 보고를 했어요. 레비스트로스가 남태평양 갔을 때 여전히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 대부분이에요. 문자 없어요. 그런데 서구 열강들이 들어가고 유럽인들이 가게 되면서 어떤 부족은 갑자기 문자를 또 쓰게 돼요. 그런 문자가 없었던 시대와 문자를 쓰게 되는 그 동시에 그 문명의 변화를 인류학자는 다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레비스트로스가 뭐라고 그랬냐? 문자의 출현으로 인류는 과학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 신화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바로 문자가 없었던 시대는 음악과 신화의 시대인 거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일맥상통하는 맹자의 이야기나 플라톤의 이야기나 오늘날의 인류학자의 이야기는 같은 궤를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드디어 중국에서 첫 번째 경전. 왜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 많지만 왜 시경이 중국의 첫 번째 경전일까요? 이것은 문자가 없었던 시대부터 불려지던 노래가 책으로 정립된 노래집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이 노래집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3000년 전 주나라는 각 지역에 있는 음악들을 모아서 그 음악들을 각 여러 나라의 음악을 풍이라 그랬어요. 풍. 여러분들 풍각쟁이 이런 말 지금도 쓰시나요? 풍이라는 말은 바람풍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노래나 음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나라는 여러 지역의 노래들을 모아요. 이걸 채풍의 문화라 그래요. 아, 저 지역에서는 무슨 노래가 유행하지? 저 지역에서는 무슨 시가가 들려진다던데? 그 노래와 시가가 그 지역의 문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노래를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는 여러 지역의 노래들을 수집했어요. 채풍이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이해하고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바꿀 수도 있다. 이거를 이풍역속이라 그래요. 이풍, 노래를 바꾸어서 그들의 문화를 바꾼다. 이 말에서 바로 풍속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그 지역의 풍속은 어때? 이런 말 쓰시죠? 풍속이라는 말은 이 풍이 그 지역의 음악과 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음악과 노래가 그 지역의 곧 문화를 상징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음악과 노래를 통해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나라는 여러 나라의 노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에센스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노래를 간추려서 305편 정도의 오늘날의 시경이라는 이 경전에, 자, 우리 주나라가 많은 음악이 있지만 주로 조상님들에게 제사 지낼 때 쓰는 송이라든가 아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열국들의 제후들 지역이 있는 나라들의 음악을 국풍이라 그러면서 그 나라들만의 음악을 내가 가장 중요한 에센스만 뽑아서 시경이라는 곳에 모아놨어. 이게 바로 주나라가 공인한 음악이야 라고 하면서 시경을 편찬하게 된 거예요. 이 시경에는 고유한 음악과 리듬이 있었던 원래 노래집이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고대 악관들이 독점하고 있던 저 노래가 이제 주나라 왕실을 통해 사대부들이 익혀야 되는 경전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경에 보면 이렇게 여러 나라마다의 음악, 국풍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풍, 정풍, 제풍, 진풍 그러면서 그 나라들만의 바람이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음악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사대부들은 시경을 잘 알아야 돼요. 사인들의 공무수행과 사적 소통에서 항상 시경을 레토릭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그의 지식의 척도이고, 그가 얼마나 해박하고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언변을 할 수 있는 것도 시경을 인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춘추전국 시대의 경전을 보다 보면 막 대화하다가 갑자기 시왈 혹은 시운 혹은 시소위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시경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왜 대화하다가 뜬금없이 시경을 인용할까? 시경의 어떤 내용을 자기가 알고 역사적 맥락을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수사법이기 때문이에요. 좀 낭만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대화하다가 시왈 그러면서 갑자기 시경의 노래를 불러. 그러면 저 사람이 시경 300편 중에 어떤 노래, 어떤 경구를 노래 부분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지식인들의 정도라는 거죠. 특히나 아주 미묘하고 아주 우회적으로 그냥 직설적 말도 필요해요. 그러나 직설적인 표현은 하수의 표현이고, 고급 지식인은 그럴 때일수록 옛날 고성왕들의 역사적 증거가 되는 적절한 시경을 인용할 수 있어야 저 사람 고수구나. 여러분들 전 세계 외교관들이 모이면 외교관들은 레토릭으로 항상 어떤 언어를 써요? 루이 14세 이후에 국제 외교회장에서는 불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들의 기본적인 레토릭이에요. 우리나라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무총장 돼서 선서할 때 보셨어요? 처음에 불어로 먼저 해요. 불어로. 왜 불어를 먼저 하지? 그게 외교관들의 기본적인 레토릭에 공통된 그런 전통이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시경을 인용할 수 있어야 바로 그 사람이 능력을 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전보다도 시경, 서경, 역경 다 있지만 바로 시경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경전이었고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문자가 없었던 시대부터 악관들이 암송했던 것, 이걸 풍용이라 그래요. 노래로 암송하는 걸 풍용이라 그런 거죠. 오늘날은 이 글자에 말씀 언변이 붙여져서 풍용 혹은 암송이란 말을 쓰지만 원래 문자는 바람풍자, 노래풍자에다가 악기용자를 써서 암기해서 부르는 노래를 풍용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이 노래가 문자로 정립된 시경에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 악관들은 문자로 노래 불렀던 거 아니죠. 그냥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문자로 정립되자 문자를 모르는 사람은 시경의 내용도 알 수 없는, 이걸 우리가 바로 흔히 문맹자라고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문맹이야. 왜냐하면 글자를 보고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눈뜬 장님인 문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시경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한나라 무제 때 한나라 무제가 국가의 지배 이념이자 국가의 자제들을 가리키는 일종의 국정교과서로 오경을 정했어요.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이게 한무제 때 국가가 국가의 자제들을 가리키는 교육기관으로서 태학을 설립하고 저 오경의 전문가인 오경 박사님들을 모셔다가 선생님으로 모셔서 국가의 지배계층들의 자제들을 태학해서 유교 경전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무제 때 이야기예요. 그때 오경이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중국의 고전의 기록들, 대표적으로 춘추전국 시대의 역사 기록인 좌전, 예기, 논어, 국어, 관자, 장자, 제자백가를 제가 막내서 다 써볼게요. 묵자, 맹자, 순자, 한비자, 여시춘추, 회남자, 효경, 사마천의 사기까지. 이 많은 문헌들, 대표적으로 이 문헌들에서 거기 등장인물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중에 어떤 경전을 인용하는지 그 빈도수를 제가 통계를 낸 거예요. 제가 여기서 빈도수란 말은 직접 인용할 때를 말해. 다시 말해서 좌전의 내용 중에서 좌전 중에 주인공들이 얘기하다가 시왈 그러면서 시경의 노래를 부른다든가 얘기하다가 서왈, 서경에 따르면, 역경에 따르면, 춘추에 따르면 하면서 경전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대화하다가. 그러면 그들이 어떤 경전들을 인용했는지 보세요. 좌전의 경우 시경을 255회, 서경을 27번, 역경을 25번, 예기에서 시경을 84번, 서경을 6번, 역경을 8번, 춘추를 2번. 각 문헌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어때요? 보세요. 순자 얘기할 때마다 시경을 인용해. 서경도 인용하고 역경도 인용하고 춘추도 인용하고 예기도 인용했겠죠.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고금의 그 지식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 압도적으로 뭘 많이 인용해요? 시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경.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에게 시경을 익혀라. 시경을 알아야 네가 관리가 될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러면 시경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했을까요? 시경은 딱딱 운율이 있게 라임을 그 운율이 있게 되어 있어서 암송하고 인용하기에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 시경을 인용함으로써 뭐예요? 이게 옛날 주나라 문왕 때 그 사건의 이야기야. 너 이거 알아? 너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다른 시경의 노래를 한번 해봐. 이거예요. 바로 그 이후까지도 이 시가집의 노래의 인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2000년 전 한나라 때에 돌에 새겨져 있는 깎아놓은 부조예요. 이걸 릴리프로. 이걸 화상석이라 그래요. 저거를 탁본을 뜨게 되면 저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2000년 전 사람들의 지배계층들의 무덤에 새겨져 있는 돌에 새겨져 있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저 화상석 그림이 저희처럼 중국 고대사 연구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료죠. 특히 저 화상석 그림은 선생님과 학생이 경전을 같이 공부하는 내용을 묘사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선생님이 의관을 정제하시고
지금 열심히 막 강의하고 계세요. 제가 보면 침이 막 튈 것 같아요. 열심히 강의해. 여기 학생들이 아주 역시 모자를 쓰고 의관을 정지하고 선생님 앞에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요. 이 사람들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목간이나 죽간에 교과서가 지금 들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전을 보면서 선생님이 선창하면 따라 읽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이 흥미로운 건 뒤에 보세요. 뒤에. 여기 뒤에 앉아 있는 애들. 얘네들은 교과서가 없어요. 2000년 전 한나라 때 최고의 교육기관에서도 교과서가 있는 애들이 있지만 교과서가 없어요. 대부분. 선생님이 노래 부르듯 따라 읽는 그 경전을 후창으로 따라 읽는 거죠. 아랫부분 보세요. 여기 교단에 있는, 이런 교단에 지금 올라가 계세요. 이 선생님도 지금 열심히 강의하죠. 앞에 학생들이 쭉 무릎 꿇고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교과서 없어요. 2000여 년 전에도 최고의 상급 기관의 교육기관에서도 교과서 같은 거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선창하면 따라 읽으면서 경전을 익히는 거예요. 하물며 2500년 전 공자나 제자백가들, 교과서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대화를 나누며 질문을 하면서 익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운율에 따라 박자 리드미컬하게 읽는 시경이 많이 인용되고 암송하기 좋았을 거라고 추정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음악과 시학과 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사회의 이질적인 요인과 계급적 차별이 있어도 음악은 사람들을 통합하는 마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육아에서는 이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통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묘에서 조선 왕실의 선왕들에게 제사를 올리는데 음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미사를 지내는데 음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드라이한 그 의례가 되겠어요. 그런 각종 중요한 의례에 적절한 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육아에서는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백가들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특히 이 묵자 선생은 정말 음악을 혐오했어요. 그래서 묵자의 한 챕터가 비약론이에요. 비약. 이 챕터가 유명한데 비약. 음악을 부정하고 음악을 비난한 거예요. 묵자는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음악이냐. 음악은 사람들을 감정에 치우치게 하고 음악이 없어도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음악을 부정하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순자예요. 자, 지금 보시면 그러면 실제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나 지배계층들은 정말 음악이라는 것이 없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1970년대 후반 77년경에 중국 장강의 유역에 지금의 그 형주 지역이죠. 거기에 무덤이 하나 발견됐어요. 거대한 무덤이 발견됐고 다행히 도굴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구경 가는데 여기에 관뚜껑, 여기 곽실이 거대한 나무로 되어 있는데 뚜껑이 있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 4개의 방이 들어있고 여기에 이 무덤의 주인공이 전국시대 가장 강력한 초나라가 있고 초나라 옆에 있었던 작은 나라인 증나라였어요. 그 증나라의 제후의 무덤이었고 이 제후의 이름은 을이었어요. 을. 갑을 할 때 을.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증나라 제후 을의 무덤이라 그래서 증후을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법에 따르면 증나라 정도의 제후라면 부장품이 대략 한 5세트 정도 규모면 이 사람의 신분에 맞아요. 그런데 관뚜껑을 열어봤더니 무려 막 9세트 너무 과잉에 가까운 부장품을 매장한 거죠. 근데 학자들이 놀란 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청동 유물들이 출토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 중앙에 지금 이 니은자 모양으로, 이게 바로 1977년 이거예요. 이거 니은자 이거예요. 이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죠? 77년 중국 호북성 수연에서 출토된 BC 4세기 지방 제후의 무덤. 어마어마한 청동 부장품과 역사상 가장 장대한 규모의 악기 세트가 여기서 출토됐어요. 이것을 증후 의례묘에서 발견된 편종 세트인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니은자로 된 거. 오늘날 중국 호북성 박물관에 가면 1층 중앙에 저 편종 세트가 전시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 작은 증나라 제후 무덤 안에 여러분 보시는 저 청동종이 64개가 매달려 있어요. 64개. 저 청동종의 무게가 10톤이에요. 10톤. 각종 제사와 의례와 또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수많은 음악과 향연을 벌일 때 가장 중요한 예약의 중심이 저 청동종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가 다 나왔는데 단연 우리들의 집중을 받은 것은 이 거대한 청동종 세트예요. 이게 바로 고대 중국의 얼마나 음악이 의례에서 중요했는지를 너무 과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묵자가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돈이 썩어나냐? 무슨 음악을 이렇게 하는데 돈을 쓰느냐 이거죠. 그러나 순자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대신 예로서 적절히 조절할 수만 있다면 음악은 매우 중요한 통치의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을 육아의 종사인 순자는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자의 바로 이거죠. 대부분의 제자학파가 음악을 부정하거나 비판했어요. 특히 묵자가 그랬죠. 유일하게 유가학파만 음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했어요. 특히 이것을 매우 정치하게 정립한 게 순자의 음악론이에요. 대신 순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래절악한다면 음악은 매우 중요한 통치 수단이다. 뭐죠? 예로서 음악을 절제시킬 수 있다면 음악은 통치의 수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로서 음악을 절제 못하면 이거는 쾌락이 됐는데 음악이 쾌락으로 가서는 안 되고 대신 예로서 적절한 절제를 하면 음악은 놀라운 효과를 갖는 통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순자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순자의 악론이에요. 악론. 그래서 육아에서는 철저한 종적 질서를 강조하는 게 예다. 이게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바로 아무리 종적 질서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치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음악이라는 거예요. 바로 분별을 아우르는 큰 화합의 정치. 그거를 육아에서는 공자가 말한 화이부동이자 바로 음악 용어인 하모나이즈, 태화라고 하는 이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으로써 반대 논리도 되는 거죠. 이래저락이 아니라 또는 뭐예요? 이악화래. 음악으로서 예의 종적 질서를 하나로 또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와 악의 상보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유가가 제자백가의 최후의 승자가 됐고 한무제는 국가의 지배 이념으로 유가 이념을 선택하게 되고 2200년 동안 동아시아의 국가의 지배 이념에 유가가 선택한 중요한 요인은 물론 예도 있죠. 그러나 악이 바로 인간이 음악을 추구하고 음악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유가가 이례적으로 음악을 수용함으로써 바로 제자백가 가운데 유가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래저락 이악화래라는 거죠.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최근에 제가 냈던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사서 보셔도 되고, 근데 좀 내용이 전공서적이라 어려워서 읽기는 좀 쉽지 않고, 라면 끓이고 받침대로 쓰긴 딱 좋지만 저는 제목을 음악은 어떻게 통치의 기제가 되었나라는 걸로 정해봤는데, 오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유교대학에서 강의를 위촉받고 어떤 내용을 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육아의 새로운 면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면 오늘 강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는데, 한 분도 거의 흐트러짐 없이 집중해서 굉장히 강의를 듣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